옛날 어느 마을에 행복 책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몰랐지만 사람들은 그를 벤이라고 불렀습니다. 벤은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마을에 널리 전파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매주 한 번씩 광장에 모여 그의 지혜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마을 근처 숲에 진귀한 은색 새가 나타났는데 이 새가 아주 보기 드물어 여러 왕국에서 그 새를 보기 위해 수많은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지도자들은 이 새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포획하고 마을의 명소로 만들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새가 매우 민감한 생명체력 포획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벤에게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벤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새를 포획하여 세상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새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옳은가? 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무 아래에 자리 잡고 이 문제를 쾌락 계산법에 따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새를 포획할 경우 예상되는 기쁨을 계산했습니다. 새를 보러 오는 수많은 손님들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맞아, 이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겠지. 그러나 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색 새가 받을 스트레스와 고통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연 상태의 새를 포획한다면 그 새를 즐긴 사람들 뒤에는 효용이 상실된 자연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의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벤은 마을 사람들에게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현재의 행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벤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와 계산 결과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은색 새를 자연 그대로 두고 대신 새가 사는 숲의 환경을 조금 더 보호하여 자연 탐방로를 설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도 자유롭게 살 수 있었고 사람들도 자연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벤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지혜로운 결정을 전해들은 다른 마을에서도 벤을 모셔가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벤은 자신의 이론과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만들며 살아갔습니다. 공리주의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것을 추구하는 여정 자체가 행복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숲속 마을에는 피터라는 호기심 많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이상한 질문을 던지며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중 가장 매력적인 주제는 데이비드 휴미인과 관계에 대한 회의 스캡티시즘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터는 마을 광장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침 해가 뜨면 닭이 우는 걸 관찰하고 있죠. 그럼 닭의 울음이 해를 뜨게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라고 대답했지만 피터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일상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매일 아침 착주 전달을 불에 올리면 물이 끓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도 물이 끓을 때마다 불이 그 아래에 있었던 걸까요? 피터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을 대장장이 톰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거지. 그건 과학이잖아. 하지만 피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단지 불과 물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물이 끓는 것을 관찰했을 뿐입니다. 인과 관계 자체를 본 적은 없지 않나요? 그때 마을의 현명한 할머니 마사가 피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봐 피터, 내 손주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 항상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혹시 그들도 마법이 실제라고 믿어야 할까요? 피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도 마사 할머니, 여러분이 마법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인과 관계도 믿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반복된 관찰을 통해 그렇게 여기는 것일 뿐 그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 즉 마법을 본 것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터의 이야기를 듣고 인과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 삶의 마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에 호기심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피터를 보고 웃으며 마법의 철학자라 불렀고 그들은 삶에서 발견되는 작은 마법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그들은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매일의 경험을 탐구하는 재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며 흉이 남긴 물음을 마음속에 저장해두세요. 때로는 단순한 것조차도 마법처럼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토마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는 자연을 사랑하고 우주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법이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마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토마는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자연과 우리 인간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죠.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무언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연의 여신인 가이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존재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혼란과 고통이 가득할까? 그러던 중 가이아는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길 용감한 동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이아는 숲속에서 열심히 벌을 모으고 있는 토끼 리버를 발견했습니다. 리버야, 내가 자연법의 전도사가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가이아가 말했습니다. 리버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는 물었습니다. 자연법이라니? 그게 무엇인가요? 자연법은 모든 생명체가 본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덕적 원칙이란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것,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과 진실, 그리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것. 아주 간단하지만 지구를 구할 힘이 있단다. 리버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제가 그 값을 훌륭히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외치며 모험을 떠났습니다. 토끼 주제의 큰 덤불과 높은 산을 넘어 다니면서 리버는 각 마을을 방문하며 자연법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가간 곳은 꾀꾀대는 오리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작은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오리들이 상습적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리버는 연못 가장자리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서로서로를 더 이해하며 진실된 관계를 맺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질지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 오리들은 그의 말을 듣고는 잠시 조용해지더니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건 떠들썩한 원숭이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원숭이들이 자주 장난을 치며 서로를 골탕 먹이는 곳이었습니다. 리버는 큰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 말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장난은 재밌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장난을 칠 때 그 재미가 배가 되는 법이랍니다. 그러자 원숭이들은 귀를 기울인 후에 서로의 경계심을 내려놓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리버의 이야기는 바람처럼 퍼지며 온갖 생명체에게 선과 진실,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리버가 돌아오던 날, 자연의 여신 가이아는 그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리버야, 너의 노고 덕분에 각 마을이 다시 조화를 찾고 있단다. 이제 너도 쉬어도 좋을 것 같구나? 토마는 이야기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연법은 토끼 리버처럼 우리의 본성을 깨달아 선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마을, 나아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토마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매일 조금씩 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토마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전한 자연법의 메시지가 마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분주한 광장의 한가운데에 우뚝선 연단 위로 한 남자가 올라섰습니다. 그는 매월 한 번씩 열리는 이론 이야기 모임의 이야기꾼으로 이번 주제는 바로 토마스 홉스의 자연 상태 이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가 펼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상상을 해봅시다. 이야기꾼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더 이상의 정부나 법률, 규칙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통신호등이 없어지고 경찰이 없어지며 심지어는 이웃 간의 분쟁을 중재할 누군가도 없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집 앞마당을 제멋대로 밟고 가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겁니까? 한 도신사가 묻자 이야기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물함 자물쇠가 필요 없는 세상일 테죠. 하지만 그 대신 모든 것이 힘센 자의 것이 될 터라네. 이야기꾼은 에너지 넘치는 손동작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홉스가 그린 혼란의 세계를 무대처럼 펼쳐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가꾼 정원을 이웃이 와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집 밟고 갈 수도 있고, 그는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내가 당신의 복숭아나무를 베어가면 거기에 대해 호소할 것이 없어요.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광장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웃음을 머금고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지킬 강력한 벽을 쌓고 군중 사이에 있던 아이 하나가 떨떠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나요? 그렇지. 말하자마자 군중에게 돌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바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랍니다. 홉스가 말하길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이 자연 본성이 드러나는데 이는 바로 이기적이고 자기 보호에 급급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이야기꾼은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할 방법을 찾아볼까요? 그는 리바이어던을 언급하며 사회계약과 강력한 중앙권력,
즉 정부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안이 바로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고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치 거대한 리바이어던처럼 정부는 우리의 계약과 신뢰의 화신으로 자리하며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줄 것입니다. 연단 위에 이야기꾼은 다시 정적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말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눈앞의 삶을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과연 우리의 사회와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홉스의 이론을 실감하고 교훈을 얻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 이야기를 넘어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되었습니다.